이번에는 임신 후반기 출혈의 원인입니다. 후반기 하면 태반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전치태반, 태반 조기 박리 두 가지예요. 자, 그 중에서 전치태반 중요하죠. 전치태반. 그럼 전치태반이라는 거는 태반이 원래 어디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궁의 가장 윗부분인 저부에 가서 자리를 잡았어야 돼. 그런데 태반이 아래쪽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때 아래쪽이라는 건 자궁의 입구 쪽에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럼 이때 증상은 어떻습니까? 출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배가 안 아파요. 배가 안 아파. 우리 그러면 지금 임신 전반기 출혈에서도 배는 안 아픈 출혈 있지 않았나? 배는 안 아프고 하혈을 하는 경우 어떤 거 있었어요? 절박유산 있었잖아요. 절박유산, 무통성 점적 질출혈이라는 말 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어. 얘도 전치태반도요. 배는 안 아프면서 하혈을 해. 단 그 절박유산일 때는 피가 똑똑 떨어지는 피라면 전치태반일 때는 피의 양이 엄청나요. 출혈의 양이. 그래서 우리가 분만이 이루어지면요. 자궁문이 얼마나 열렸나 알아보려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자궁 입구가 열린 정도를 파악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내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치태반일 때는 내진을 하면 자극을 받아서요. 출혈이 더 심할 수 있어. 그래서 내진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치태반의 가장 주의점은 내진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통성 질출혈이다. 알아두시는 거. 그러면 전치태반은 주로 어떤 사람에게서 일어납니까? 다산부, 그 다음에 35세 이상의 노초산부, 그 다음에 제왕절개를 했던 적이 있는 사람, 다태 임신 이런 경우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전치태반인 인부는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태아를 자궁 안에서 버텨줘야 돼. 왜냐면 나오면 미숙하니까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요법이라는 말은 자궁 안에서 대기시켜라 이 말이에요. 자궁 안에서. 그래서 이때는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절대 안정입니다. 절대 안정하면서 기다려. 그런데 도저히 더 이상 못 기다린다 하면은 방법은 정상분만은 안 됩니다. 제왕절개는 뭐밖에 없다? 그 전치태반은 뭐밖에 없다? 제왕절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신 후반기 출혈의 원인에 태반 조기 박리라는 게 있다. 태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찍 떨어진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했을 때 증상이 태반이 떨어질 때 배가 엄청나게 아파. 그래서 우리 드라마상에 갑자기 계단을 굴렀다든지 또는 차가 와서 차랑 부딪혔다든지 그죠? 이런 뭔가 쾅 하고 사고가 있었을 때 갑자기 막 아랫배를 쥐어짜면서 배가 아파하면서 하혈을 하지. 그래서 다리 가랭이 사이로 시커먼색의 붉은 피가 나오죠. 그럼 이런 경우는 태반 조기 박리야. 그러면서 이때 태반이 떨어지기 직전이 있죠. 태반이 어디 붙어 있어? 자궁의 윗부분 저부에 붙어 있다가 얘가 탁 떨어지는 순간에 자궁이 편안하게 릴렉스되어 있으면 그 태반이 안 떨어져. 자궁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한다? 딱딱하게 되면서 수축을 탁 하고 밀어내니까 태반이 떨어지는 거예요. 태반이. 그래서 이때 자궁에는 나무 판때기처럼 딱딱하게 자궁이 변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태반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으니까 태반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고혈압일 때 태반 조기 박리의 원인은 좀 눈여겨보십니다. 혈압이 높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흔한 거는 외상도 있겠죠? 다쳐서 그럴 수도 있죠. 또는 자궁에 혹이 있다든지 본인의 자궁이 기형이라든지 또는 엄마가 엽산이 부족하다든지 약물 복용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떤 인부가 갑작스럽게 출혈을 호소하고 배가 판자처럼 단단해지고 복통을 호소하였다. 이때 할 일은 이라고 말하면 출혈이 심하고 배가 판자처럼 단단하다는 말은 출혈이 이제 떨어질 거니까 엄청 심할 거야. 그래서 골반 고의를 취해주고 보고하고 그리고 이때는 태반 조기 박리나 전치태반은요 수술 날짜를 정한다 X예요. 어떻게 한다? 응급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정하는 겁니다. 태반 조기 박리.
되시겠습니까? 정리하실 거. 자,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치 태반하고 태반 조기 박리 두 가지 구별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태반 조기 박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배가 판자처럼 단단해졌다 요 말 있죠. 배가 판자처럼 단단해지고 복통을 호소한다 이래 말했을 때는 골반 고의를 취해주고 응급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치 태반이나 태반 조기 박리나 전부 다 수술은 뭐다? 제왕절개밖에 안 됩니다.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다음 거에 보시면 임신중독증이라는 겁니다. 자, 임신중독증은 한마디로 임신성 고혈압 또는 자간전증이라고 그냥 쉽게 비슷하게 그냥 같이 퉁쳐도 됩니다. 임신중독증,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선은 일시적으로 처음에는요 혈압만 있을 수 있어.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혈압만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자간전증까지 갈 거야. 그럼 자간전증까지 가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고혈압, 그죠? 고혈압, 그 다음에 또 단백뇨, 그리고 부종 세 가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임신중독증의 3대 증상이라고 말하면서 했죠. 고혈압, 단백뇨, 부종. 그럼 여기까지가 자간전증인데 이 상태에서 더 악화되면 자간까지 나타날 거야. 자간이라는 말은 여러분 경련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간전증에서 더 악화되면은 자간증이 될 거야. 그럼 이때는 고혈압, 그 다음에 또 뭐 단백뇨, 그 다음 또 뭐요? 부종. 여기에다가 플러스 경련까지 동반되는 거죠. 경련까지. 그런 단계는 자간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여러분 34주 된 인부가 혈압이 150에 90이고 다리가 부어있다. 여러분 지금 혈압은 약간 있는 건 맞네요. 그죠? 혈압은 조금 있긴 한데 뭐 얼굴이나 손가락이 부었다고도 안 하고 다리가 부었다 그랬지. 그리고 34주면 임신 말기잖아. 그럼 다리 부은 건 있을 수 있지. 혈압만 약간 조금의 걱정이네. 그럼 이럴 때는 이걸 보고 임신 중독증이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리만 부었고 그 다음에 혈압도 약간만 있는 거니까 후반기에. 그럼 이때는 혈압이 계속 좀 찜찜하고 걸리니까 혈압을 자주 체크해서 보고하도록 한다 하는 게 답입니다. 문제집에서 풀 때 나올 겁니다. 그럼 이때 임신 중독증일 때는 이 사람이 위험한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지금 위험하다 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번 해보세요. 임신 중독증 시 위험한 증상이에요. 위험한 증상. 그럼 이 위험한 증상에는 먼저 혈압이 엄청 올라가겠죠. 아까 고혈압, 단백뇨, 부종 나타난댔으니까.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면서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그죠? 또는 흐릿한 시야, 현기증 이런 거 전부 다 뇌압이 혈압이 올라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부종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부종은 하지 부종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나 손가락까지 부은 거는 위험한 거야. 그 다음에 이때 부종이 얼마나 심하면 여러분 소변의 양도 안 나올까? 그죠? 요량이 감소하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상복부 쪽에 통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임신 중독증 위험 증상입니다. 병원에 바로 가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럼 이때 4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임신 중독증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아봅니까? 금방 고혈압 생길 수 있다 그랬으니까 혈압 체크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 단백뇨 볼 수 있다니까 소변 검사 체크하겠죠. 그 다음에 부종 생길 수 있댔으니까 체중 어느 정도인지 재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번 반드시 검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혈압, 소변, 체중 세 가지를 매번 재야 돼. 됐나요? 그럼 이때 임신 중독증을 그냥 방치하면 태아의 발육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임신 중독증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호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임신 중독증 간호입니다. 간호. 자, 임신 중독증일 때는 여러분 절대 안정입니다. 임신 중독증 생기기 전에는 좀 걷고 뭐 움직이고 이렇게도 하죠. 그런데 임신 중독증일 때는
절대 안정해요. 그리고 몸이 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분도 어떡할까? 제한하고 염분도 제한하고 그리고 살이 찌면 안 되겠죠. 저지방 섭취하고 지방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이때요 조심하실 거는 단백뇨를 보이는데 이때는 신장의 문제가 아닌 단백뇨이기 때문에 어떡한다? 태아한테 단백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신 중독증일 때는 고단백입니다. 고단백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간증의 단계로 넘어가서 경련까지 동반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걸? 경련일 때 기도가 막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련을 좀 완화시키도록 진정제를 줄 수도 있고 또 경련은 시끄럽고 밝은 곳에서 잘 생기니까 어둡고 조용하게 해주고 하는 게 간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신성 당뇨입니다. 임신성 당뇨는 임신했을 때 당뇨가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럼 이때 임신했을 때 당뇨가 생기는 이유는 1번은 여러분 그냥 뜻만 한번 눈여겨보시면 돼요. 외울 건 없어요. 인슐린이 무슨 일을 해요? 혈당을 떨어지게 하지. 그런데 기량작용이라면 반대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혈당을 떨어지게 하는 역할에 반대하는 역할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혈당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는 거죠. 임신했을 때 그거를 임신성 당뇨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당뇨가 생기면 우리가 보통은 먹는 약으로 먹죠. 당뇨약 먹죠. 그리고 인슐린 주사도 있지만 당뇨약이 가장 먼저 들어가죠. 그런데 임신 중에 당뇨약을 경구로 복용하면은 어떤 문제가 주냐면 태아한테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임신 중에는 당뇨병 환자라도 경구용으로는 먹지 말아요. 경구용은 먹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을게요. 인슐린 주사를. 그래서 임신 중에 경구약을 복용한다 이래 말하면 X입니다. 임신 중에는 무조건 주사입니다. 주사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임신이 끝나고 출산을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떡할까요? 내가 당뇨도 괜찮아질 거고 만약에 내 당뇨가 계속 유지되는 당뇨라면은 먹는 약으로 바꿔도 이제는 되죠. 아기를 출산했으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이런 임신성 당뇨가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 말이에요. 태아에게 또는 인부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부에게 미치는 영향은 비뇨기 감염 또는 임신성 당뇨일 때는 태아 양수의 양도 많아요. 그리고 또 자궁이 커졌다는 거죠. 양수가 많다는 말은 커진 자궁은 무조건 출혈의 위험도 높아. 산후출혈 이런 위험이 높고 태아한테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러면 아까 임신성 당뇨일 때는 아기가 엄마 달달한 걸 많이 먹고 자라서요. 아기가 어떤 아기가 나온다? 큰 아기가 나와. 거대아를 출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아 하면은 당뇨 떠올리셔야 돼. 거대아. 그리고 이때 아기는 큰데요. 나와가지고 출산해가지고 아기가 안절부절하면서 막 좀 안절부절하고 불안한 눈빛을 보일 거야. 그리고 막 피부도 뭐 좀 차갑고 이렇게 축축하고. 그러면 이럴 때 뭐 어떤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물으면 아기한테 일단 혈당 검사를 하는 거예요. 혈당 검사를 해서 아기가 어떤 아기일 확률이 높으냐면요. 우리 생각에는 엄마가 당뇨니까 아기도 혈당이 높다 생각하기 쉽지만 임신했을 때는 인슐린 주사가 들어갔지. 인슐린 주사는 혈당 떨어지게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엄마의 혈당을 떨어지게도 하지만 어떻게 탯줄을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도 인슐린이 조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태아에게 있는 몸에 혈당도 떨어지게 만들어서 오히려 엄마는 그 당뇨로 인해서 혈당이 높은데 태아는 혈당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만하고 나서 혈당 검사를 하고 뭐를 준다? 만약에 이 아기가 저혈당이다 말하면은 설탕물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가장 흔한 빈혈이 뭐냐? 이래 말하면 철결핍성 빈혈.
그래서 철분이 풍부한 음식 이런 거 먹고 경구용 철분제 복용하고 이런 거 들어가죠. 이때 경구용 철분제 복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렌지 주스, 비타민 C와 같이 먹고 빨대를 쓰고 그리고 치아가 착색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해주고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태아저가구증입니다. 태아저가구증입니다. 그러면 태아저가구증은 나타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랬을 때 아빠는 RH 플러스야. 플러스는 흔한 거니까 괜찮아요. 자, 그런데 누가 문제예요? 엄마가 RH 마이너스예요. 엄마가. 그리고 태어나는 뱃속에 아기 태아는 뭐다? RH 플러스인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엄마 피하고 아기 피가 서로 안 맞는 거죠. 안 맞아서 문제가 엄마 피하고 아기 피가 전쟁이 나는 상황인 거죠. 이런 거를 태아저가구증이라고 해서 아동 간호 때 언급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먼저 황달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타날 거니까 이때 어떻게 치료합니까? 황달 치료하면은 첫 번째가 뭐를 해야 돼요? 빛을 쬐어주는 거죠. 광선요법 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안대해주고 생식기 가리고 옷은 벗기고 체위는 자주자주 바꾸어주고 그리고 수유할 때는 광선 치료를 일단 중지하고 그런 것도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피하고 엄마 피가 전쟁이 나서 빌리루빈 수치가 너무 높다면 어떤 방법도 있습니까? 아기 피 안에 있는 거를 좀 걸러주는 거죠. 교환수혈 일어나를 시킬 수 있다. 그럼 이때 교환수혈은 어떤 혈관을 이용한다? 제대 정맥을 이용해서 한다 하는 것도 연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임신 중에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감염성 질환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풍진이겠죠? 풍진입니다. 그럼 이때 풍진은 언제 걸렸을 때 크게 문제된다? 임신 초기에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임신 초반에. 그럼 어떤 영향을 줍니까? 아기가 선천적으로 백내장이라서 눈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청력이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농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머리가 어때요? 소두증, 작아요. 그리고 선천적 심장 기형입니다. 이런 게 풍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인부가 임신을 하려면 가임 여성은 뭐를 하는 게 좋다? 풍진 예방접종을 미리 받는 게 좋다. 그리고 풍진 예방접종하고 나서는 얼마 동안은 피임이다? 1년 정도는 피임을 하는 게 좋다. 1년이 아니라 풍진은 한 달 정도는 피임을 하는 게 좋다. 1년은 아까 그거였죠. 포상기태. 그죠? 1년간 주기적으로 피임을 하고 주기적으로 HCG 검사를 하라 한 거는 1년이었고요. 풍진은 한 달 정도는 피임을 하라는 겁니다. 예방접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매독입니다. 여러분, 매독. 자, 매독 같은 경우는 얼마의 기간을 또 올려야 됩니까? 20주. 그래서 20주는 몇 개월? 5개월. 그래서 5개월 안에 치료를 끝내야 돼. 5개월 안에 치료를 끝내야 돼요. 그럼 매독의 원인은 뭐다? 균인데 매트라고 외우자 그랬죠. 매트, 트레포네마 팔리듐이라고 했어. 매트. 그 다음에 매독을 진단하는 테스트는 뭐라고 합니까? VDR을 발송한 테스트. 그리고 매독의 치료제 페니실린 치료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페니실린을 투여하면 환자에게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아나필락시스를 막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피부 반응 검사를 하는 거지. 피부 반응 검사를. 그죠? 그 다음에 매독은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러면 유산, 사산, 조산, 그리고 심한 핵황달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선천성 매독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죠. 콧대가 녹아내리고 없는 안장코, 그 코에서 고름 같은 게 나오는 스누플즈, 뾰족뾰족한 치아, 허치슨, 마비는 아닌데 마비처럼 보이는 가성마비,
이런 것 등이 선천성 매독의 증상이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거니까 정리를 잘 하실 것. 자, 이번에는 모닐리아 질염입니다. 모닐리아 질염입니다. 자, 모닐리아 질염 같은 경우는 곰팡이균이에요. 그래서 칸디다 질염이라고도 합니다. 칸디다 이 말 들어가면 곰팡이야, 곰팡이. 그래서 모닐리아 질염은 우리가 인부에게서 가장 많다 하는 거 모닐리아 질염. 그리고 하얀색 있잖아요. 치즈 색깔 같은 거 있죠. 하얀색 치즈 분비물 같은 거 우리 여성들한테 많은데 이 질염. 그래서 백색 질 분비물이 속옷의 하얀 색깔 이런 분비물이 이렇게 나오는 게 모닐리아 질염입니다. 곰팡이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질염이 인부에게서 생겼을 때는 출산할 때 이 곰팡이균이 아기가 나올 때 산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기 어디에 들어간다? 아기 입에 가가지고 아구창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구창을 초래하는 거는 모닐리아 질염입니다. 이거랑 구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신생아 임균성 암염 기억나요? 그거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임질균, 임균 때문에 생기는 거였죠. 임균이 눈에 들어가서 아기한테 임균성 암염 생길 수 있고 모닐리아 질염 곰팡이균 아기 입에 들어가서 아구창 초래할 수 있고 그 말입니다. 치료는 어떠냐? 젠티안 바이올렛 또는 뭐 젠센 바이올렛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임균성 암염은 치료제가 뭐예요? 질사는 또 크레데시 점안법 이런 것도 올리면 되고 젠티안 바이올렛 하면은 아구창 그 다음에 톡소플라스마 자, 이건 참고로만 하면 됩니다. 톡소플라스마는 뭐만 떠올려라? 고양이 떠올리면 됩니다. 고양이 배설물로 인한 감염은 톡소플라스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답형으로 알아두세요. 위축성 질염 또는 노인성 질염이라고 하는 거죠. 위축성 노인성 질염. 유튜브 같은 데나 보니까 광고에 뭐 이런 뭐더라 이런 거 선전 많이 하던데요. 안에 건조하고 이런 부분 있죠. 이런 질염이야. 그러니까 위축성 질염, 노인성 질염은 왜 생기는 거다? 폐경이 되면서 뭐가 부족해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게 원인이다. 그럼 이때 위축성 질염일 때는 당연히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생긴 거니까 에스트로겐 연고를 발라주겠죠. 하는 게 위축성 또는 노인성 질염이라고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분만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분만의 요소. 자, 분만의 요소는요, 크게 세 가지만 말한다면요, 태아가 위치를 잘 잡아야 되겠죠? 그럼 태아가 두정이로 자세를 잘 잡고 있으면 나오기가 쉽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산도도 좋아야 돼. 그럼 이때 산도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거 출산의 길이니까 질도 있었지만 골반도 산도가 되는 거예요, 골반도. 그럼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 산도라고 했을 때 좌골 극간 경선이란 말 있지. 자, 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분만할 때 아기가 엄마의 자궁이 골반 안에 있었잖아. 그럼 태아가 위에 자궁 여기 36주 때 검상돌기까지 올라가 있다가 자궁이 점점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태아 머리도 어때야 돼요? 골반 안으로 낑겨서 내려와야 돼. 이때 골반의 폭 있죠. 여기 그림에서 빨간색 표시해놨죠. 골반의 폭. 이 폭이 적당해야 돼. 이 폭이 너무 좁으면 태아가 그 안으로 진입을 못해. 그럼 이때 태아가 내려오는 길 골반의 폭,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좌골 극간 경선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아두가 아기 머리가 엄마 골반을 통과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건데 정상적인 분만을 하려면요, 그 골반의 폭이 10.5cm는 돼야 되는데 만약 9.5가 안 된다 이래 말하면 제왕절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산도도 좋아야 돼. 산도도 넓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도 자리를 잘 잡았고 엄마 산도도 좋아. 그런데 자꾸 중전마마가 아기 출산하다가 기절 잡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힘주다가 기절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밀어내는 힘도 있어야 돼. 그래서 만출력 있어야 됩니다. 밀어내는 힘. 이 세 가지가 분만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3요소가. 여기에다가 5가지 요소라고 한다면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인부의 자세, 포지션, 그리고 또 심리적인 반응,
인부가 불안해하는지 편안한지 이 두 가지도 분만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도를 결정할 때 그 명칭 골반의 폭을 뭐라고 한다? 좌골, 극간, 경선이라고 한다. 되셨죠? 봐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분만의 전구 증상입니다. 분만의 전구 증상. 자, 전구 증상이란 말은 여러분, 이 증상이 보이면 이제 분만이 곧 진행되겠다 하는 증상을 말해요. 전구, 분만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죠. 알아두셔야 되겠죠? 분만의 전구 증상에는 태아가 내려올 거야. 태아가 36주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오는 골반 안으로 내려오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태아 하강감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태아가 골반 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일어나는 거 전구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슬이라는 거 있죠. 자, 이슬이라는 거는 어떤 거다? 분만 전에 나타나는 분비물인데 이때 분비물은 소량의 피가 섞인 점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철통처럼 자궁 입구를 닫고 있다가 막아놨다가 자궁이 열려야 되잖아. 열리면서 지금까지 막아놨던 그 부분에서 살점도 뜯기고 찌끄러기 같은 것도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게 이슬입니다. 그럼 이 이슬의 의미는 이슬이 보였다 이렇게 말하면 24시간 안에 분만이 있을 겁니다 하는 전구 증상이라고요. 이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진통입니다. 진진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진통은 분만이 진행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되는 거고 된 거고 분만이 된 거고 진행이 된 거고 가진통은 분만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가진통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때 분만의 전구 증상에 빈뇨가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태아가 내려온다 그랬죠. 그럼 태아가 내려오니까 머리가 밑으로 내려오지. 그 머리가 어디를 앞에 있는 엄마 자궁 앞에 있는 방광을 쿡쿡 건드리거든. 그래서 방광을 태아 머리가 쿡쿡 건드리니까 소변이 마려워. 그래서 빈뇨가 나타나는 거야. 이건 병원 안 가도 된댔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빈뇨는 임신 초기에도 있고 임신 말기에도 있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빈뇨가 말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이 약간 빠질 수도 있다. 호르몬의 변화로 체중이 약간 빠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태아가 골반 안으로 내려오니까 골반 안에 낑겨 있지. 그전에는 골반 안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에서 움직이기가 좋았는데 골반 안으로 내려오니까 낑겨가지고 오히려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되면 태동이 줄어들어요. 태아가 그 골반 안에 낑겨가지고 태동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양막, 양수가 터지는 거죠. 양막이 찢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궁의 입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분만이 진행되려면 자궁의 입구가 한 번에 짠 열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열려야 되니까 자궁의 입구가 고무줄처럼 늘어난다고 그랬죠. 이런 현상을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짜짜짜짜짠 하고 열리는 현상을 거상이라 그랬어. 이런 현상들은 분만의 전구 증상입니다. 됐나요? 이 증상들 중에서 여러분 증상 다 아셔야 됩니다. 분만의 전구 증상. 그 중에서 여러분 가진통하고 진진통 있죠. 두 가지 구별하셔야 돼. 그럼 이때 걸어서 아픈 거는 뭐였어요? 진짜 진통. 걷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는 가진통. 그죠? 그 다음에 진짜 진통은 분만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아픈 간격이 짧아지고 점점 더 세게 아프고 아픈 시간도 길어지고 하는 거는 진짜 진통. 가진통은요. 아침에 그랬다가 하루 종일 괜찮고 아무지도 않을 수 있어. 관련 없어요. 그 다음에 이슬 중요하죠. 이슬이 비쳤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진통. 그거와 상관없다? 가진통. 경부계대 자궁문이 열렸죠? 가진통. 진짜 진통은 안 열렸어. 태아 하강, 태아가 내려왔대요. 태아가 내려왔다면 분만이 이루어지려고 내려온 거죠. 그거는 가진통, 아니 진진통. 가진통은 태아가 안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아픈 부분이 허리부터 아파온다면 진짜 진통. 가진통은 어디만 아파요? 배만 아파요. 가진통.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진통, 진진통 구별하실 것.